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못하신 분이 더시면서 정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 시효 포럼의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시효 포럼은 상승에 남은 국민사공회수와 이진금융그룹 원의 공동주체로 2005년부터 연재시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가 방사를 했는데요. 여기 계신 가치관이지만 기존 시도 및 이건 안정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국민사공회수와 이진금융그룹 때문에는 프로그램을 위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효 코론에 참석하신 대중분들을 미리 소개해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세 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참 포럼을 위하여 애써주신 조정문 국민사공회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국민을 위하여 공분서주하고 계시는 장세용 국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참 포럼을 위하여 함께 애써주신 김태호 이진미 금융그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소개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찬 세미나 강사로는 전 중소기업 청장이자 고려대학교 석좌학교 교수인 주영석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주영석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산업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온텍 대표이사 사장, 주식회사 현대오토넥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셨으며 2016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중소기업 청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주영석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영석입니다. 정말 구미하면 대한민국 이 산업 발전에 가장 견인차를 역할을 했던 정말 중요한 국가산업단지고요. 창원이 기업호흡을 우리나라 기업호흡을 일으켰다는 또 우리 구미가 바로 우리나라 전자공업을 일으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다 기여자시고 개국자시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 청장을 최근까지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청장 중에는 이제 유일하게 기업인 출신이었고요. 14대 청장이었고 중소벤처기업으로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열심히 우리 중소기업인들 여러분,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노력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탄생을 시키고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이제 만들어주셔서 중소벤처기업부가 7월 26일부로 이제 발족이 되는데 그걸 공표하는 이제 국무회의에 청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중소기업 청장이 국무회의에 이제 멤버들이 참석한 대상인데 마지막 7월 25일 날 정부조직법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이제 발족시키는 그거를 할 때 만감이 교체했었습니다. 바로 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창립부로 성격하는 하나의 쾌거고 개인적으로는 청장이 오늘까지만 있고 내일부터 청장이 할 게 없어지니까 자동 퇴임하는 그런 돼서 부당연제하고 장관 청문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30년 동안 기업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중소유사는 두 번째 움직이고요. 첫 번째 움직이 30년 이후에 당시의 주식경제부의 R&D 전략기획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R&D 정책을 총괄하고 R&D 예산을 또 편성하고 배분하는 일을 총괄하는 R&D 전략기획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단장이 장관으로 해서 황창규 회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MD 메이징 디렉터로 해서 최관급 제가 주력 사업을 총괄하는 MD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용단도 마찬가지로 다 적고, 그 당시에 어떻게 우리 산업 발전시킬까, 그 R&D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움직이었고, 그 다음에 잠시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두 번째 움직이 이제 중소기업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간단히 소개해드린 대로 30년 기업인을 하고 이 정부 일을 두 번 하고 교수도 두 번째 하는 그래도 산하경관을 유도할 것만 아니었습니다만 불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이 산업발전, 경제발전에 나름 일생을 바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구미공장은 제가 30년 기업 중에서 첫 번째 20년을 배우에 일을 했었고, 두 번째 일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아시아 태평양 센서 분야에 사용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6년은 현대차 그룹의 현대오토네트라고 지금 현대모비스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자동차 전자 전장을 주문하는 회사에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특히 대우에 있을 때 대우전자에 있을 당시에 모든 전자공장은 다 구미공장에서 운영했었고, 전기 제품은 전부 다 광주 하남공단에 있어서 양쪽에서 이제 거의 제가 담당했던 대우전자의 전략 기획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 대우전자의 구미공장을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공장을 만들까 하는 거에 대한 하다 보니까 구미공장은 거의 매달 내려와서 우리 구미공장에 계신 분들은 같이 모임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되기 때문에 정말 아주 젊은 시절에 이 구미는 저한테는 정말로 아주 향수가 많은 그런 구미 시입니다. 그때 이 금호산에 올라가도 보기도 했고, 또 금호산 가면 대상산도 자면서 근데 오래간만에 오니까 구미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조금 여러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특히 제조업이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왜 좋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구미 지역도 당연히 예외가 될 수가 없어서 구미 지역에 지금 가동률도 굉장히 낮고, 또 여러 가지 구미 지역에 계신 기업인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듣고 저도 한편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 말씀 드리는 거에 많이 아니라 실적으로도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목은 4.3 시대의 기업혁신 전략이었는데, 오늘 드리는 1시간에 모든 해법을 드릴 수는 없는가 하고, 큰 방향성이랄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 여러분 기업에 적용하셔서 그런 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4.3 시대 기업혁신 전략이기 때문에 4.3 혁명이라는 게 뭔가 하는 얘기는 오늘 시간도 짧고 이거 말씀드리면 끝만에 1시간 나갈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또 내용들이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이 물리적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
뭐 자동차, 휴대폰, 뭐 전자 이렇게 다 전부 다 하나의 물리적 세계의 하나의 엔티티들이죠. 거기에 이제 사이버 세계라는 건 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들이 만들어내는 사이버 세계, 이 두 가지 세계가 융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융합이 된다. 그리고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욕구, 사람이 뭘 원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 그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1차는 뭐 전기기관, 2차는 뭐 컨베이어벨트, 3차는 컴퓨터, 4차는 뭐 뭐냐? 4차도 컴퓨터죠. 뭐 3차, 4차의 공통점은 컴퓨터 혁명이라고 마찬가지인데, 4차는 특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하이브 커넥티비티, 초연결을 강조한다는 게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차 산업혁명도 AI라든가 이게 다 컴퓨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컴퓨팅 혁명인데, 그래서 특히 이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보다 특히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5G 같은 거의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우리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데,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연결돼 있고, 또 공장으로 가면 공장의 기계들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요새 칩을 제품에 박아서 제품도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공장에 가정 전부 다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요즘은 뭐 예를 들면 불사기 같은 것들을 팔아도 뭐 중국의 불사기를 팔면 불사기가 지금 거기에 통신 연결을 시켜서 통신으로 인터넷 마음으로 연결시켜서 이 불사기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 뭐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고장날 것 같은지 이걸 전부 다 서울에 한국에 있는 컨트롤 센터에서 다 조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초연결이라고 하는 커넥티비티가 인다스 4.0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제 연결이 인터넷에 연결됐다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 IoT고, IoT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만드니까 이게 빅데이터고, 빅데이터가 나오는 그 빅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만 많이 있어도 뭐 의미가 없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나누지, 의미 있는 어떤 정보를 추출하는 거가 바로 AI고, 뭐 사람은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몇 날 며칠 걸리지만 요즘에 슈퍼컴퓨터들은 바로 그냥 뭐 몇 초도 안 돼서 다 해줘. 그래서 그 뭐 이세돌과 이 알파고 경우도 모든 경우의 수를 그냥 뭐 전부 다 해본 다음에 하는 컴퓨터를 인간이 다 해보지 못하는 인간의 경험만 갖고는 못 이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그 AI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AI가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스혁명이죠. 그래서 사스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걸 좀 더 이제 그런 그 사스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런 기술 혁신이 이제 그럼 그런 기술이 이런 식으로만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다른 의사결정, 과거보다 다른 작업, 과거보다 다른 어떤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될 텐데, 그래서 사스혁명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뭐랄까 중요성은 이 기술에 있죠. 이런 핵심 기술들이 바로 뭔가 새로운 혁명을 만들어낸 그걸 바로 이제 사스혁명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사스혁명의 핵심 기술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스타트는 모든 그 장비나 사람이나 뭐 기계나 뭐 가정 또는 공장 이런 데 있는 하나의 그 뭔가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것, 그걸 통칭해서 스마트 센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스마트폰 안에 센서가 몇 개나 있을까요? 뭐 센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항상 보는 센서가 뭐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압력 센서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센서들이 많죠. 이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센서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바로 영상 센서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이걸로 전 지구 반대 방향으로
이 센싱 해가지고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소리를 센싱하죠. 소리 이 마이크로폰 하나에 소리를 센싱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내비게이션으로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GPS가 센싱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모션이 이리가나 저리가나 하는데 이 안에 들은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이런 그 모션을 센싱하고. 거기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바이오 센서 있어서 맥박도 센싱을 하고 또 산소 포화도도 센싱을 하고 여기에 만약에 다른 걸 꽂아서 알코올 같이 부르면 너 취했으니까 운전하면 안 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스마트폰 안에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디바이스들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바로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그렇게 어떤 건 아마 4차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 센서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이 센서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큰 미스테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그게 뭐냐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걸 만들 때 센서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바람에 대기업이 센서를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고유업종 같은 것을 결정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뭐 이런 중소기업들이 대개를 할 필요 없는 중소기업 전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해도 됐는데 지금 이게 센서가 이렇게 막 발전해 버리니까 정말 아주 굉장히 많은 R&D와 굉장히 많은 자본 투자와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 그 센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이런 그 센서들을 한의엘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센서를 안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 일종의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를 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센서 사업이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센서가 좀 상당히 낙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센서 사업을 키울 거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큰 관건 중에 하나고요. 그 센서가 이제 아까 이 피지컬 베이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여기는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표적인 예만 들어드리는 건데 각종 이제 자동차 기술, 핸드폰 기술 만든 데 다 피지컬 베이스 우리적 세계의 기술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스마트 센서라든 스마트 디바이스라든 뭔가 좀 연결되는 그게 연결성이 중요하니까 스마트 센서가 이제 뜨고 있는 건데 이게 사이버 세계로 넘어가서 이게 융합이 되니까 사이버와 융합이 된다고 했으니까 되면서 인터넷과 연결되면 IoT IoT를 좀 더 산업계 쪽으로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IoT가 이제 모든 디바이스들이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나오죠. 또 아까 영상에서 영상 데이터가 엄청나게 나오고 음성 데이터, 아까 위치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그리고 또 그다음에 온도 데이터, 압력 데이터,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나오겠죠. 그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서 그래서 뭔가 이제 결정을 하고 액션을 해야 되겠다고 로보틱스가 액션을 하고 또 뭘 만들자 그걸 3D 프린터로 만들 수가 있고 물론 일반 기계를 통해서 절삭을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또 AR, VR 이런 보여주는 이렇게 어떤 최종적으로 만든 거를 아직 만들기 전에 이런 모습이야 하고 디스플레이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게 사이버 세계와 피지컬 세계를 융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걸 다 뒷받침하는 게 이제 5G 통신, 또 5세대 통신, 또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저희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 많이 들을 텐데 여러 가지 공장을 플래닝을 할 때도 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치는 게 아니라 이미 장비를 같은 걸 깔기 전에 컴퓨터상에서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디가 버틀레이트니까 또 어디 고치고 다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를 시작하는 이런 같은 것들이 이제 CPS라고 합니다. 또
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모든 그 디바이스에다 에너지를 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기술이죠. 그래서 오늘 기술 문제를 짧게 말씀드리고 드리는 말씀은 기술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핵심 기술이 기술 자체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 기업한테는 뭘 가져다 주는 거냐 하는 걸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재밌는 하나의 시사점이 있는데요. X축은 이제 프로덕트 버라이티, 그러니까 제품이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품을 많이 각자의 개성, 각자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오른 위에 수익축은 모델당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모델 양이 수량이 많은 거죠. 옛날에는 수정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었었기 때문에 작은 양의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산업화가 안 되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으로 바로 이쪽으로 바로 공격을 그래서 이제는 제품이 다양성을 줄이고 비슷한 제품, 같은 제품을 빵집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가를 줄여서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 이게 바로 대량 생산 시대가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의 아까 사람이 융합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욕구는 기본적 욕구는 만족시켰는데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대량 생산 제품은 하얀색이야. 또 나는 더 좀 이런 모양을 좋아하는데 대량 생산은 이런 모양. 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 대량 생산 제품은 그런 기능이 없어.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량 맞춤형 시대로 소위 고객한테 맞춰주는 시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량 맞춤형,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남자용, 여자용 이렇게 대량 맞춤형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퍼스널라이즈 프로덕션. 그래서 개인 생산, 개인화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금 인다스 4.0이라고 하는 독일의 4차 혁명의 그 아주 클리어한 고이 뭐냐면 아예 그 남편을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량 생산 효율로 개인화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개인화된다는 말을 뭐라고 써요? 로트 사이즈가 라스 사이즈 1 프로덕션 말을 많이 써요. 라스 사이즈 1 프로덕션. 라스 사이즈 1 프로덕션이 뭔가요? 보통 우리가 로트량이라면 한 번 생산을 하면 100개를 만들던 1000개를 만들던 금형 프레스다 몰다 하면 하나 올리면 수천 개 만들잖아요. 수백 개 만들잖아요. 근데 그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형 같은 거를 쓰지는 않겠죠. 어쨌든 다른 방식을 그래서 스위트 프린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위트 프린터가 만능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인다스 4.0이 추구하는 것은 라스 사이즈 Y라는 얘기는 제품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개인이 이 방에 200분이 모시면 200분이 원하는 거를 다 개인화된 거를 맞추되 코스트를 많이 올리지 않고 대량 생산 효율로 할 수 있다. 뭐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사혁명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걸 구현하자. 이게 세사혁명의 핵심입니다. 독일이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독일은 제조업에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최고의 독일이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 세계 최고 1위고 장비 세계 최고 1위고 모든 제조업에서 자타공이라는 세계 최고 1위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독일이 생각하고 있는 이건 하노버 에세라고 하노버에서 내년 전시회를 산업 전시회를 하는데 세계에서 최대 전시회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한번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첫 번째는 라스베가스에서 전자시죠. 거기는 전 세계 새로운 흐름이 맨 처음에는 이 가전쇼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안 나오는 게 없죠. 스마트 기기까지. 그래서 세계의 어떤 그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간다 하는 신제품의 흐름 이런 것도 어떻게 간다는 것들을 조명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입니다. 4월 달에 하는 하노버에서 하노버 메세는 이 산업용 장비, 산업기계들, 산업용 관련된 제품들이 어떻게 가는 거냐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한호원에서 이 전시회는 한번 사장님께서 관심 가시고 싶은 그런 사람사 많은 인사이트 주실 거예요. 이번 한호원에서도 이 독일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저 매스 프로덕션을 하고 있는 중국의 가성비를 일반 그냥 고만고만한 제품, 미투 프로덕트, 그냥 비슷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독일이 조금 우수하게 만든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퀄리티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중국이 요즘 자동화도 중국이 더 많이 합니다. 자동화를 왜 중국이 더 많이 합니까? 물량이 많아요.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자동화는 한 번 생산하면 똑같은 걸 쫙 생산할 수 있어요. 대량 생산해야 자동화죠. 이게 아까 얘기한 다품종 소리하고 극다품종 극소 생산을 하는데 자동화라는 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화는 다시 대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은 시장이 크니까 대량 생산이 좀 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능해서 자동화가 쉽죠. 다시 한번 로보틱스 같은 걸 깔아도 페이백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빵 쪽을 가보시면 이 로봇 활용도도 그렇고 정말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쫓아오고 있고 있다 보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이 에어리어에서는 중국한테 이길 수가 없다. 여기서 중국하고 효율성 게임을 해갖고는 안 되겠다. 판을 바꿔야 되겠다. 아예 이쪽으로 가서 소위 제품 자체를 바꿔야만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독일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는 과정에 수많은 그래서 자기네 독일 사업을 부흥시키고 또 그걸 하다 보면 장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장비. 그 시장을 선점해서 세계 시장을 먹겠다는 양동 전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하나의 바탕으로 하는데 한국은 우리가 아까 얘기해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국과 싸워서 이익을까요? 독일은 이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저는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야겠죠. 또는 요 원장이 어디에서 하나의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만의.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임이 효율성 게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방향성 게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 우리 제품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하는 거가 사장님께서 제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제품 그대로 놔두고 내가 품질 조금 더 올리고 생산성 좀 더 올려가지고 원가 좀 낮추면 되겠지 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기본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시간 조금 지나면 또 따라오고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다. 오늘 드릴 그냥 주제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산산혁명에 의해서 시대가 아까 이렇게 이런 커브로 이렇게 바뀐다고 나타나는데 오른쪽 간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과거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맞춤형 생산, 맞춤형 소비. 그게 개인 맞춤형이든 소위 퍼스널라이징 개인화되든 아니면 대량 맞춤형. 대량 맞춤형은 아까 20대 남자, 30대 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켓 섹터들을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디지털 상품들이 다 맞춤형 제품입니다. 고만고만하게 누구한테나 통용되는 제품이 성공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공하는 제품은 다 맞춤형 특정 세그멘트에 다 맞춰져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맞춤형 서비스. 심지어 요즘은 의료도 이 헬스케어 의료도 맞춤형입니다. 그걸 커스터마이즈 헬스케어라고 안 하고 프레시전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정밀 의료라고 그러죠. 그 정밀 자산이 뭐냐면 DNA를 분석해서 그 사람의 DNA에 가장 맞는 약을 쓰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항암제를 써도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잖아요. 당뇨병에 당뇨병 약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잖아요. 잘 듣는 사람은 잘 맞는 거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맞는 건데 그 안 맞는 거가 그 사람의 체질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DNA 분석을 해서 그 양반에 가장 맞는 약을 쓰고 하는 것이 바로 프레시전 메디슨입니다. 그래서 의료도 요새는 맞춤형이에요. 요새 대부분의 추세는 타입이다. 교육도 대학교 총장님 우리 오셨지만 대학도 맞춤형이죠. 요즘은 일반 보편대학생들은 모든 유아동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제 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또는 퍼스널라이제이션 이게 4차 산업혁명에 특히 우리 기업들이 중요한 기술 혁신 그 자체보다 그 기술 혁신이 만드는 이 사업 모델 혁신이라는 게 사업 모델이 우리가 먹고 사는 하나의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의 핵심은 바로 이 커스터마이제이션과 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이다. 그런 말씀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바이오 월드, 그래서 사람 중심, 휴먼 센터 모델 이런 얘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굉장히 규모가 중요하니까 대기업이 유리했는데 맞춤형 생산, 맞춤 소비가 되면 이제 규모가 줄죠. 대신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뀌어요.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소위 라스 사이즈도 지금 여러분들 아마 생산하는 라스 사이즈가 옛날에 한 번 생산하면 1000개 했던 거가 이제 500개, 100개를 줄고 이게 뭐 원상을 막론하고 줄잖아. 다시 얘기하면 이 속도와 유연성, 이 변화의 대응력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큰 기업은 이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작고 아주 혁신적인 기업들이 빠르고 스타트업, 중소중견 기업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요새 대기업들이 하는 중요한 일들이 뭐예요? 요새 결제 체제 다 줄이고 옛날에는 뭐 사장, 부사장, 어쩌고 이렇게 갖고 뭐 10단계 되는 거를 요즘 뭐 사장, 그다음에 팀장, 팀원 3단계를 줄이잖아요. 이런 게 다 뭐냐면 의사결정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도 때문에 하는 거죠. 조직도 뭐 조직 체계를 막 많이 바꾸고 다 유연하게. 그래서 대기업은 굉장히 아무리 대기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기업의 특성상 속도가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혁신기업이 되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 전방의 그 속도, 유연성 혁신하고 그 사업 모델, 그리고 시스템 혁신이 성공의 요건이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죽고 아무리 큰 기업도 느리면 죽고 아무리 작은 기업도 빠른 상가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 중심 이제 좀 요약하면 저는 이 사람 중심 기업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사업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물론 모든 산업이 다 커스터마이제이션, 퍼스널라이제이션 기반으로 가지 않지만 이런 추세가 한쪽에서 일어나면 다른 산업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떤 걸 타겟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 맨 밑에 있는 글로벌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 구미공장 산업단지도 결국은 과거에는 대기업이 앞장서서 대기업이 세계화했죠. 삼성, LG, 대우,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세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 회사들이 그걸 딱 맞추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발전했는데 이 대기업이 전부 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직접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우리 부품 회사들이 국내를 타겟으로 하시겠습니까? 국내선 타겟을 할 수 있는 거야 한계가 있죠. 국내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국내에도 이제 우리나라 3만
올해 시대에 5천만 대 경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내에도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내수출을 막는 세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수가 한국 시장이 좀 커지니까 해외에서 다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문제가 뭐냐면 FTA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바깥에 나가기 위해서 FTA를 갖다가 지금 각국이 다 맺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다른 나라에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말과 동시에 그 나라 회사도 우리나라에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첨예한 경쟁을 하는 데가 일본과 중국인데 한중 FTA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중국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현재 한중 FTA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한중 FTA는 아직 완전한 한중 FTA가 아니에요. 품목도 완전히 들지 않고 관세도 완전히 내려지 않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풀리는 시점이 2025년이에요. 앞으로 6년 남았습니다. 6년 지나면 중국과 한국은 문턱이 없어요. 중국이 7% 8% 성장할 때는 한국 안 싸웁니다. 근데 중국이 5% 6% 떨어지면 나오죠. 나오면 어디부터 나올까요? 한국 시장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 그래서 잘 막아야 돼요. 그래서 수출하시는 분께서 해외 나가서 수출할 때 항상 중국에 가성비 때문에 어렵다. 그럼 국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게 기술이죠. 지금 우리가 원가 경쟁력을 이 소위 임금 베이스의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기술로 승부를 해야 되고 속도로 승부를 해야 돼요. 제가 엊그제 테슬라의 공급을 납품을 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분은 이 휴대차만 믿고 있다가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몇 년 전부터 테슬라의 공급을 하기 시작해서 살았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해서 공급하게 됐냐 했더니 원가가 그것도 중국에서 들어오고 한참 다 했는데 일거덟 개가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이게 앨런 머스크가 아주 목표를 아주 과감하게 한 걸로 유명한데 다른 일반적인 자동차라면 1년 반, 최소한 2년에 걸려서 해야 될 거를 1년 안에 맞춰달라는 거를 조건으로 보니까 그걸 맞추는 회사가 그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 가격도 괜찮은데 가격대에 맞은 게 아니라 물론 테슬라의 좀 유니크한 상황에 대해서 GM은 그런 자동차를 통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런 거에서 속도로 모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는 기술과 속도와 이래서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특유의 어떤 근면성이나 속도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결국 기술 개발을 앞세워서 그래서 글로벌 세계화를 하는 것이 구미가 살 길입니다. 아까 과거에 대기업이 했던 역할을 이제 티어1, 티어2들이 밖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하셔서 해야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이 발전하고 하는 그 역할을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가장 큰 충동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저 밖에 나갔다 그래서 한탄하고 국내에 있는 대기업도 쫓아다니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 세계 기업들 또 아까 무기를 또 새롭게 바꿔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비즈니스 모델 역시 세계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역시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제조 시스템도 솔직히 지금 스마트 공장 우리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스마트 공장이 자동화 공장이 아닙니다. 스마트 공장을 자동화 공장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스마트 공장은 자동화 공장이 아니죠. 자동화 공장은 아까 했지만 매스 프로덕션에다가 만든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이 아니라 굉장히 마스 사이즈가 작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 로우 믹스 하이 볼륨이 아니라 하이 믹스 하이 볼륨으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아까 얘기대로 라침도 빠르고 요새 제가
나고야를 가서 보니까요. 나고야에서 옛날에 프레스명을 교체할 때 교체하는 교체 시간이 처음에는 30분이었어요. 제가 요새 가서 보니까 기절한 줄 알았는데 작년 가을에 갔어요. 6분으로 줄였대요. 목표가 몇 분이냐니까 1분 30초였대요. 그 프레스명을 교체하는데 여러분하고 프레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몇 분 걸리실 거예요. 우리나라 아마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 15분 정도까지 가셨으면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걸 1분 30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서플라이. 그런 것들이 결국에 속도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조 시스템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하는 비즈니스모델 이런 제조 시스템은 하전도 R&D 투자죠. R&D 투자 기술인 것 같다가 나 혼자 앉아갖고 내 연구실을 묻고 와, 할 수 있구나. 지금 요즘은 기술이 하도 빠르기 때문에 한 기업이 혼자서 다 못하면 불가능해요. 아까 하노바 메스에 얘기했고 라스베가스 전자식으로 얘기했는데 올해 제가 양쪽을 두 번 다 가봤습니다. 두 전시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작년하고 환희하게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컬래버레이션. 옛날에는 기업들이 전시를 해도 자기 것만 했어요. 요즘은 전시를 하는 걸 자기 것만 한 게 아니라 자기 협력사를 같이 불러다가 같이 전시를 해요. 일종의 하나의 연합군들의 정치예요. 이제 어디 끼셔야 됩니다. 자꾸 다른 대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컬래버레이션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 컬래버레이션. 이게 기술 혁신을 하더라도 또 그래서 뭐 대기업간의 컬래버레이션, 중소기업기도 하고 또 학교하고도 하고 뭐 출연 연구소하고도 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산업 투자 이렇게 막 변화무쌍한 시기에는 사장이 지시해서 몇 연초에 사업 계획대로 올해 이렇게 이제 안 돼요. 사업 계획 세워놓은 거 한 1분기만 지나가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계속 바꿔야죠. 그런 과정에서 그 바꾸는 걸 누가 바꾸나요?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그걸 분다나 그거에 대한 교육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 교육을 정말 열심히 시키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려서 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좀 더 세밀한 걸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즈니스모델 혁신이다. 아까 드렸는데 비즈니스모델이라는 거가 뭐냐?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누구냐? 또 너는 뭐를 어떤 프로덕트, 어떤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시할 거냐? 그리고 어떤 레비뉴 모델, 어떻게 돈을 받을 거냐? 또 어떻게 그거를 딜리버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딜리버리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제품이냐, 어떤 제품을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하냐? 우리가 뭐냐? 비즈니스모델 혁신이라고 하니까 이거 바꿔요. 지금 그냥 대량생 고만고만한 제품, 일본하고 비슷하고, 일본보다 조금 비슷하고, 중국보다 조금 더 싸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 임금이나 뭐라 다 올라가고 중국보다 싸게 하기도 어려운데, 고만고만한 제품 가지고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고객이 그래서 퍼스널라이제이션으로 갔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어떤 타겟 시장에 정말 일반적인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타겟 시장에 한국 시장인지 아세안 시장인지 그런 데에 거기에 맞는 아주 무기를 혁신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커스터마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벌 거냐 하는 것도 과거에는 공장비 같은 거를 1억짜리 1억 내고 사 이거를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리스 같은 걸 써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사고 나중에 우리 그 유용사가 하나 끼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될 이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배우은행장 우리 회장님 오셨습니다만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을 제품과 그걸 껴서 그래서 소비자는 처음에는 거의 비용 부담 없이 사서 그 다음에 돈을 벌면서 갚아나가는 그런 모델들이 요즘은 대시장에서 통합니다. 광저우의 포샨이라고 하는 데를 갔더니 로봇을 까는데 거기에 로보틱스를 까는데 로봇을 인내해주는 했었는데 거기서는 로봇을 쓰지 않고 인대료를 써서 해요. 근데 그 인대료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금융이 있으니까 인대에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모아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제품 무기 역시 제품과 서비스 어떻게 융합할 거냐, 금융을 융합하냐, 어떻게 제품을 이렇게 번들링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한데 뭐 다는 아니고 얘기죠. 그래서 그 제품 서비스는 맞춤형 개인화 추세 대응하는데 산업별, 기업 규모별, 유형별 다 다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쪽이 아까 이쪽이 대량 생산이 이쪽이 약간 개인화 맞춤형 대량 맞춤형이라고 해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개인화 시킬 필요는 없을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USB가 뭐 개인별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대량 생산이 유효할 거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20대 남성용 화장품이다, 뭐 30대 여성용 화장품이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거가 대량 맞춤형이 되고 마켓을 쪼개가지고 쪼개진 마켓별로 맞춤형을 시켜요. 그 다음에 아이다스 피스타치오라는 이건 완전 개인 맞춤형인데 이건 얘기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다스가 독일에다 공장을 세워서 갑자기 뭐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신발을 그러면 아주 그 인건 비슷한 먹게 하는 그야말로 노동 디발팅을 하는데 이게 그 가격 임금 비싼 독일로 공장을 세웠어요. 안스바우라는 그 뉴런베르크 옆에 있는 데다가 세웠는데 아무도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한 1, 2년쯤 준비하고 있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전혀 독일 사람들도 허용을 안 하는 또 비밀 공장인데 여기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냥 뭐 웹으로 내가 이미 이제 내 발에 대한 사이즈나 이런 거 스캐닝해서 그래서 내 발 사이즈, 내가 원하는 컬러, 내가 원하는 소울, 밑창,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카피, 내가 원하는 신발끈,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 개인 맞춤형을 주문하는 거에서 주문하면 그거를 24시간 또는 48시간 내에 만들어서 바로 집에 다음날 배송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또 실험하고 있는 게 베를린에서 실험하고 있는 거는 니트웨어인데 일반 스포츠용 상의가 이거를 바로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사이즈 재가지고 좀 놀다 오시면 2시간 있다 오시면 옷을 만들어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아이다스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스토어 팩토리라고 해요. 스토어의 팩토리라고 해요. 그 팩토리가 한쪽에 대량산이 아니라 그 주문 행사를 하면 바로 이 생산 소비자 근처로 가는 거죠. 뭐 그런 것이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이 제조 환경이 많이 달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다스에 한 2억 펠렛을 파는데 이렇게 파는 게 지금 몇백만 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뭐 몇 프로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 100%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 너무 긴장하시는 건 아닌 거 아니고 일단 그런 개인화된 문제들이 좀 그런 게 지금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정방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이게 이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코스트가 좀 다소 높을 텐데 그 코스트가 거의 높지 않다고 그러면 일이 가겠죠. 세상이 hun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B2B냐 B2C냐, 그러니까 직접 소비재처럼 바로 B2C 제품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미공장이 많이 하는 이제 부품같이 회사에 다른 회사에 부품하는 B2B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B2C 쪽은 이쪽을 많이 다니고 이 게임하는 거고, B2B는 매스 프로덕션에서 좀 더 매스 커스터마이션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프로세스나 인더스트리는 뭐 제철이나 화학처럼 한번 하면 쫙 생산해야 되는 그런 배치 타입의, 이건 개별 생산하는 건데, 화학은 배치는 늦게 가고 디스크릿까지 개별은 빨리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좀 그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내 제품, 여러분 제품은 이 커브에 어디에 해당되면서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이 프로덕트 서비스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거는, 과거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업, 자동차 부품 사업, 리스 렌탈 이런 정도인데, 이제는 전기차가 되면 충전 내주는 사업, 충전 통합 서비스, 또는 아예 모빌리티 전체를, 그래서 카쉐링까지 해가지고 그런 사업, 또 뭐 B2C 주식 좀 살아야 돼. 시내에 전기를 갖다가 낮에 전기를 대파는 전기 제품의 사업, 일반인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제 같은 게 이제 없어지게 되면, 스마트카가 되면 위치 공간 서비스, 광고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이 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서비스화도 이것만이 아니라 많죠. 예를 들어서 방송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기계를 팔아도, 기계 팔고 나중에 AS만 해주고 많은 게 아니라 기계를 팔아놓고 기계에 아까 센서를 심어가지고 기계 장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한 다음에 판매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장비에 활용되는 걸 갖다가 감지하고 있다가, 혹시 장비가 고장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워닝을 해서 어떤 부분을 다루세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서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제품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항공기도 제트 엔진 한 다음에 제트 엔진 메인테너스 하는 것도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거죠. 제품과 파이낸스를 융합하는 거는 이제 아주 재밌는 예인데, 옛날에 GE가 엔진을 팔 때는 보잉이나 에어버스한테 가서 엔진을 팔았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죠. 근데 수십 년 전부터 GE 캐피탈이 이 제조사의 그 고객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이런 데 찾아가서 리스 계열단에 너는 돈 주고 사지 마라, 내가 사줄게. 너는 맨날 사용료만 내. 그런 다음에 비행기 뒤에는 얘가 있고, 제주 공정을 그래서 이제 항공 제조회사 보잉하고 연계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엔진을 G 엔진을 넣는 조건으로 견적서를 내라. 그래서 가격이 기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금융을 끼워서 하는 거죠. 이런 상황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도 LED 등을 갖다가 어느 나라의 지자체에서 LED를 도로를 달리는 거. 근데 지자체가 돈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후진국일수록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기업이 제가 돈을 내고 매년 배역을 내고 매년 10억씩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누가 100억을 빌려주시면, 그리고 이제 딴 다음에 이자 쳐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 플랫폼하고 파이낸스를 융합하면,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젝트
요즘은 기술만 우수하면 기술에 대해서 금융해주겠다 하는 그거가 요새 기술 보증보험이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만족스럽게 안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 기술 훌륭한 기술 개발을 하시면 기본을 찾아가셔서 기술 기반으로 투자를 받으면 10원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또 시장님께서도 이 정부에다가 우리 금융단에서 많은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기술 개발해서 요즘은 중개발하고 재무제표도 나빠져 있고 무슨 담보 맡긴 것도 없고 그럴 때 그 기술을 담보를 해서 기술을 평가해서 기술에 대해서 금융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 채널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런 거와 지금 또 기고 이사장 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이낸스의 중요성을 마무리 감독해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덕트나 영업은 플랫폼 기업처럼 아까 대기업의 플랫폼이고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소위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네트워크 경계라서 네트워크 경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태리는 네트워크법 같은 것도 만들고 예를 들어 이태리 같은 데가 이제 중소기업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의 제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그 공작기계 가운데 연산기를 하는 회사 그 회사들이 독일하고 비슷한 어떤 게는 어떤 거는 뭐 수직 타입을 다른 거에 대한 걸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 이 회사가 수평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관 제가 최근에 전 정부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마케팅 이 브랜드도 통일하고 그래서 연산기는 다 와. 연산기는 와고 어떤 회사는 원통 영상기 원하는 문화관련 사업을 전 정부에서 시평 이렇게 나눠 그래서 공동 생산, 공동 마케팅, 공동 R&D에서 공동으로 하면서 혼자 하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결국 구미 상단처럼 산업단지의 특징이라는 게 장점이라는 게 이런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 공동 R&D, 공동 마케팅이니까 공동 브랜드 해가지고 공동 브랜드를 더 대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하나 유지하는 것도 1년에 하고 되지 않습니다. 10년 해야죠. 1년 해도 안 되니까 아니면 안 되나 보다 말고 이게 또 우리나라 또 조국증 중에 하나죠. 일단 좀 하려면 좀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마케팅이니까. 근데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나 이태리 같은 데 가면 여러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제품 구색을 준 다음에 받아서 그 안에서 소화하는 그런 공동 마케팅. 그러려니까 공동 마케팅이 왜냐면 공통적인 게 많잖아요. 공동 마케팅. 구매도 공동으로 구매하는 훨씬 더 싸죠. 또 생산도 요즘은 요즘 정부에다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 전문 회사를 한번 해보자. 요새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제품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생각해요? 그런 거를 구미에서 어떤 그런 스타트업들의 생산을 해주는 생산 전문 회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또 이런 또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이런 많은 비즈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나서 생각을 드리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많습니다.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전혀 다른 이게 운동기구 같다 보이지만 일반 운동기구가 아니라 이 무료들이랑 관계돼서 정말 눈에 띄고 있는 거의 화장품도 요즘 개인화되기 시작합니다. 다 개인화, 사료도 개인화되고 그런 개인화의 사례. 이 제조업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제조인데 이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제조가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제조업이 제조명하고 있습니다.
왜 제조업이 중요하냐면 이 기술 혁신과 혁신과 고용의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제조업 재무장 1910년 정도부터 이구동성을 하고 있어요. 이 사안에 한국이 지금 언론 쪽에서 제조업은 끝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조업이 끝났나? 아니 왜 다른 나라는 제조업을 다 재무장하고 있다는데 한국에서는 제조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제조업은 절대 끝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제조업 끝났다면서 자율주행차이다. 자율주행차는 제조업 아니에요. 차가 자율주행차가 제조업. 바이오는 제조업 아니에요. 시약도 제조업. 또 모든 5G에 들어간 장비는 제조업 아니에요. 제조업이 신제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지. 제조업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정말 여러분께서 앞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히 구미공단이 가장 강조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가 바보냐? 전 세계가 전부 다 제조업 쪽에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제조업만큼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가 없고, 제조업에 넣으시면 어떤 분은 제조업이 28%나 GDP 28%, 서비스 50%나 서비스 늘어지면 아니에요. 서비스업의 유통, 금융, 물류 다 제조업 때문에 있어요. 제조업에 넣으시면 위에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미국이 깨닫고 2008년 9년도에 금융위기 난 다음에 미국이 대대적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제조업을 지금 최대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고, 그 제조업을 살려야 되니까 트럼프가 그때 만든 보고서에 이미 중국을 때려야 미국 제조업이 산다는 그 보고서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지,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나서 중국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만둔다고 해갖고 지금 중국을 빼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미국의 지금 제조업 재무장운동하고 직결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정말 우리나라도 제조업을 대상해요. 그런 마당에 우리 국민이 앞장서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 201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세계시장 마켓 시어가 3.5%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이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최근. 그래서 이게 일종의 스레시홀드예요. 자료가 없습니다. 스레시홀드인데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되게 위험한 거죠.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다시 반등할 거냐. 그거에 하나의 그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출 생산 전 산업이 파란 거는 2010년부터 2010년이고 빨간 거는 최근 10년입니다. 전 산업이 성장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좌향. 이게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OECD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해외 시장에, 우리나라는 또 이 산업의 제조업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보다 보통이 더 크거든요. 가동률, 국민 가동률, 성장률 다 문제되고 아시죠? 그게 과연 뭐 때문에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타사성명에 대한 그런 대응을, 자, 이게 고마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제품이 특색이 벗어나지 그다음에 그런 태국들을 통해서 유동화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저성장세를 얘기하는데 성장률이 계단 높지 않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이지만 내부 요인이 중요합니다. 그런 영역이 앞서져 있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생산성 원가력도 퇴보하고 있고 기술 영역도 지금 생각만큼 우리나라가 혁신에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패스트팔로우로 그냥 남들 해온 거 그냥 빨리 독자하면 되는 거, 독일 제품, 일본 제품 베껴서 그거보다 더 싸게 만들어서 성공한 나라의 그 장점이 하나씩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혁신이 안 따라오니까 그냥
혼자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단순히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가 어제 겪는 애국 사항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생각되는 것은 부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 주경력을 어떻게 올리는 또 지금 보신 대로 이 세계 경제력 지수가 독일 2위, 일본 2위, 한국이 3위 올라오고 3위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4위로 떨어지고 한국이 5위인데 탑5가 아니고요. 우리 세계 시장에 나가 경쟁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만 나잖아요. 5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꼴찌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소소한 제조업을 앞장서서 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은 인다사죠. 중국은 중재로 2025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 빌미로 지금 떼고 있는데, 일단 한국은 그런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한번 작년 하반기에 만든 게 이런 양재 중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양재 목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꿀 거냐, 제품을 어떻게 무기를 바꿀 거냐, 고만고만한 대량 생산 제품 바꾸면 안 되겠다. 이제는 뭐냐, 그러니까 산업별 위험으로 딱 한다. 또 서비스 융합이라든가 파이낸스라든가 또는 이런 제품 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자. 또 그거에 맞는 지금 제품에 맞는 그 수납 공장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된 혁신 제품에 맞는 수납 공장을 만들어보자. 그거에 대한 공부를 키워보자. 그러려니까 결국 기술 R&D, 정부 R&D 투자 더 늘립시다. 지금 4.23%가 아니라 5% 6% 더 투자합시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R&D 투자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틀 전에, 3일 전에 이스라엘 전 총리가 왔더니 이스라엘은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GDP의 10% 투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 한번 하게 하면 전 총리인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건 R&D 투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중요한 인재 양성. 여기 부모님의 저축에 계신다면 정말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러려면 또 우리 기업 문화도 여러분들께서 특히 여러분들께서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중요합니다. 직원들을 내가 월급 주니까 내가 만들어야 하는 대상을 할 좋은 직원들 절대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파트너 생각해줘야 되고 걔들한테 정말 공감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고 걔들한테 잘 교육시켜야 되고 걔들한테 변화를 많이 이야기해서 정말 시장의 변화를 만든 느끼면서 정말 회사 발전이 나의 발전이고 나의 발전이 회사 발전이라는 의식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사가 발전하면 그거의 성과 일부를 직원한테 주셔야 돼요. 그거가 성과 공유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중립청장한테 성과 공유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나가실 성과가 있어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래 성과 공유자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돈을 버시면, 지금 적자예요. 자, 지금부터 돈을 버시면 그 가운데 20%는 직원한테 주겠다 약속하셨다. 그럼 직원들이 희망이 생깁니다. 그 20%는 어떤 돈이에요? 지금 있는 돈이 있는 돈을 나눠주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함께 노력해서 벌어서 그래서 대형자도 잘 되고 직원도 잘 되고자 그런 이런 마음을 만들려는 게 기업문화의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찾아갈 수 있는 곳 거기가 역량센터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갖고 지금 만든 게 이제 다음 그래서 그때 이제 6개월 동안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부 과제로 한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에 요약인데요. 결국 대한민국 신제조업 당국을 만들어보죠. 그래서 기타 혁신과 디지털 장착, 이 두 마리 목표를 잡자. 그 다음에 글로벌화, 디지털 이노베이션, 디지털 혁신 모든 게 디지털화가 생태계 혁신, 산업이나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이런 문제를 전략을 해서 그래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한 비즈니스 혁신 문제, 제조 수준 혁신 문제 이거 하려면 정부와 우리가 R&D 투자할 때 또 이거 제조 수준을 추진하려면 또 투자하면 생산 투자하시는 생산 장비에 대해서
뭐 여기 50분 정도 그러니까 뭐 명태 뉴욕 같은 경우는 명태 지나시는데 그걸 다 내가 자격 투자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런 스마트 공장과 같은 데는 좀 특별히 정부에서 예산 조정을 해서 금융 지원을 좀 합시다. 스마트 공장 금융 지원을 좀 해달라. 그래서 벌어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또 인재구성 프로그램을 만들자. 또 이거 지역별로 이 컨설팅이나 디자인이나 교육이나 이런 모델 공장 같은 걸 하는 지역 스마트 역량센터 구축자해가지고 지금 TP 내에다가 19개 스마트 역량센터 간판을 걸었을 때 일단 간판부터 걸었고요. 또 뭐 앞으로 이제 정말 이 원래 계획대로 이런 내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 생태계 강화, 산학연장, 협력 문제, 그리고 또 이 회사와 직원의 성과 의지를 포함한 이 기업문화 혁신 문제를 해서 8가지를 정부에 제안을 하고요. 지금 하나하나 지난번에 12월 14일 대통령 발표하실 때 들어간 내용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반영할 내용도 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 저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 특히 스마트 공장에 스마트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의 중요성인데 그게 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데이터 기반이라는 걸 아시죠? 이건 데이터 기반 공장이지 자동화 공장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체계부터. 근데 수동으로 데이터 관리 체계가 안 돼 있으면 데이터 모델링이 안 돼 있으면 장비 갖다 온다고 되는 거 아니겠죠? 데이터 관리 체계, 데이터가 뭐야? 아까 얘기한 빅데이터가 뭐야?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AI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런 스마트 공장은 여러 가지 가운데 AI가 빅데이터와 협력해서 이런 원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제가 나머지 기술 혁신에 아까 개방 혁신 중에 말씀 많이 하셨고 그리고 특히 또 스타트업과 여기 아닌 말씀 안 되는데요. 이 대학이나 특정고수 특히 이 지역에 있는 금호대나 또 이 지역에 있는 연구소들이 많이 좀 역할을 해주시고 바라고 그렇게 또 협력을 해주시고 또 이 스타트업들이 있고 중소 중견 대기업계 생산사가 있는데 이 기존 기업들이 혁신을 하려면 내부에서 혁신할 때 중요하지만 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오늘 센터님도 우리 상정희 센터님도 오셨습니다만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구성이 되면 또 상정희 센터만이 아니라 지금 국민 경북과 지역에 지금 많은 금호대에서도 하고 있고 경북대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지금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좋은 혁신들이 M&A라든가 투자라든가 전략질 지원을 통해서 이 기존 기업에 피딩되는 그걸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걸 위한 것들을 좀 많이 더 해주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네 번째로 산업투자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글로벌 화학 문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이 강해야 나라가 강해지는 거고 기업인 여러분 모두 특히 국민산업공단의 여러분께서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우리의 대한민국 특유의 어떤 흐름과 어떤 도전의식과 또 우리 현명함을 잘 살리셔서 직원들과 함께 이 세계 시장을 결국은 오늘 요점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시스템 정신에서 주요 통해서 우리 돌파해보자 성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잠깐만.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정보와 전자부인데 예를 들면 이제 경북의 5G 기반사업 중에서 5G 이동통신 핵심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핵심 부분 중에서 우리가 LSM-10 같은 경우는 5G 밀리터리화 안테나 기술을 갖고 있고 본인들이 국약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테크 같은 경우는 5G 활용 산업 안전 반대 시스템 그런 거고 오히려 조그마한 기업들도 필요하고 그런 통신이나 전자 분야가 좀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은 아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서 플랫폼 테크놀로지하고 5G가 있잖아요. 그죠? 그 5G 이동통신에 대한 핵심 부품 그 산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는 기계산업 쪽입니다. 사실은 저희 회사도 이제 그런 부품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컨셉을 지금 갖고 있는데 센서는 지금 막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저보다는 좀 경분이 넓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이라는 알겠습니다. 뭐 5G의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5G에 대해서는 워낙 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5G의 흐름이 가장 기본은 이제 우리 일반 이 스마트폰이 이제 4G에서 이제 5G로 이미 이제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게 지금 올해 이제 5G에 대한 표준이 세계 표준이 이제 결정이 됐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최초 경쟁을 하느라고 미국하고 뭐 일주일 차이나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일반 이 5G는 일반 그 이동통신상에서만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 휴대폰 이동통신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자동차적인 예를 들면 자동차도 지금 이 자율주행 쪽으로 하려면 이 5G가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뭐가 상황 판단했을 때 1초면은 뭐 100km 달리고 1초면 한 얼마 가나요? 1초면 몇십 가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리얼타임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30ms으로 따져서 뭐 50ms, 30ms 그 정도의 레이턴스라는 지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 지금 4G는 뭐 1초까지 그러니까 4G 같은 거는 쓸 수 없는 거죠. 5G는 이론적으로는 1ms가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상당히 많은 분야 자동차에서 포함해서 5G를 아마 전체적인 자율주행 이전에라도 자동차 안전 관련된 자동차 같은 통신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많이 보시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얘기한 초고속이라고 해서 영화들을 맞춰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5G의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저지연 촉하고 있는데 그 저지연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까 자동차에서 그 저지연 때문에 자동차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장 내에 그 역시 그 저지연 때문에 공장에 각각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가장 이제 실시간으로 검출하는데 5G에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조 분야에 또 5G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휴대폰 시작부에서만의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함께 연구하시면서 사업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이제 그냥 사람이 분전하는 거는 제가 사실 기차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일단 여기서 인터뷰를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연락은 거의 안 하시고 끝까지. 그렇지. 그런 거 많아. 또 멀리까지, 거기까지 오시는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의
상태는 많이 도움되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 좀 드리러 가죠. 조심해. 이런.
일단 식사부터 하자.